제가 일본에서 배운 것은 진실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가 보고 들은 일본의 역사는 너무나 단편적이었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위험한 나라로만 배웠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앞둔 어느 봄날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은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거기엔 책에 나오지 않는 진짜 역사가 있었고 말없이 손 내미는 한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몰랐던 내 나라의 추악한 모습까지 알게 되었죠. 지금부터 제 인생을 바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나가사키현 작은 고등학교 3학년 요시다 아키입니다. 봄이 오면 저희는 졸업합니다. 마지막 수학여행을 어디로 갈지 투표하던 날 담임 선생님이 뜻밖의 발표를 했습니다. 대부분 오키나와나 홋카이도를 기대했는데 선생님은 대한민국으로 간다고 하셨죠. 교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외할아버지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일본군 출신으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은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항상 엄격하시지만 제겐 전부인 분입니다. 외할아버지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위험해.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차별받을 수 있는 곳이다. 그날 밤 처음으로 외할아버지와 언쟁을 벌였어요. 왜 그렇게 한국을 싫어하시는지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날 담임 미사코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키, 너희 할아버지 세대는 한국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단다. 한국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과 다르다고 직접 보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제 작은 책상 서랍 안에는 제가 몰래 듣던 케이팝 음악들이 담긴 이어폰이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기도 했어요. 우리가 배우는 역사와 외할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보는 한국 사이에는 너무 큰 간극이 있었거든요. 결국 용기를 내어 외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꼭 가보고 싶다고. 외할아버지는 한참을 묵묵히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상자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젊은 시절 외할아버지와 한 한국인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외할아버지께서는 젊은 시절 한국에 당신도 머물렀다며 이 사진이 한국을 미워하는 이유라고 했어요. 할아버지의 눈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며칠 뒤 외할아버지는 제 여권과 함께 작은 노트 한 권을 주셨습니다. 한국어로 된 기본 인사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못마땅해 하면서도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신 거였죠. 출발 전날 밤 창밖으로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비행기는 생각보다 금방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김해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으니까요. 공항을 빠져나와 처음 본 한국의 하늘은 일본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조금 달랐어요. 더 건조하고 어딘지 모르게 활기찬 느낌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탄 후 선생님은 차창 밖을 가리키며 이번 여행의 진짜 목적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문화교류의 첫 시작이라고 하셨죠. 옆자리에 유카는 불안해하며 속삭였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우리를 싫어하면 어쩌냐고.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일본에 적대적이면 어쩌냐고요. 저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저희 숙소는 한옥 게스트하우스였어요. 전통 한옥을 개조한 숙소인데 고풍스럽고 우아한 느낌의 숙소였죠. 나무와 돌로 지어진 건물은 우리의 전통 가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낮고 단단한 기와지붕, 둥글게 휘어진 처마,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나무 구조물이 신기했어요. 방은 다다미가 아닌 온돌이라는 바닥 난방 시스템이었습니다. 따뜻한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눕는다고 했죠.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내일 만날 한국 친구들을 상상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일까?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자 상쾌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게스트하우스 주인이신 할머니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전통 아침이라고 했죠. 밥과 국, 그리고 여러 가지 작은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젓가락을 들고 조심스럽게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낯설지만 맛있었습니다. 특히 된장국이란 음식이 우리 미소시루와 비슷하면서도 더 깊은 맛이 났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우리는 SRT라는 고속열차를 타기 위해 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후진국일 거라는 저의 바보 같은 생각을 깨트릴 만큼 역사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역과 비슷하면서도 더 활기찬 느낌이었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옆에 두고도 정말 하나도 몰랐구나. 새삼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문화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국 학생들은 생각보다 훨씬 친절했습니다. 육하의 걱정과는 정반대로 한국 학생들은 밝고 건강하고 빛이 났죠. 한국 사람들은 건강한 에너지를 풍기는 사람들이구나. 제 예상보다도 훨씬 좋은 사람들이었죠. 숙소에 돌아와 따뜻한 온돌방에 누웠습니다. 이불 속으로 들어가자 바닥의 따스함이 몸 전체를 감쌌어요. 일본은 난방이 거의 되지 않는 방이라 겨울엔 너무나 추운 반면 한국의 온돌은 마치 누군가가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오늘 본 한국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외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오르며 궁금증이 생겼죠. 왜 외할아버지는 한국을 그렇게 경계했을까요? 그 사진 속 한국인 친구와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에겐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이곳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역사를 배우는 중요한 장소이니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라고 하셨어요. 건물에 들어서자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시작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정책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병합이라고만 배웠던 것이 실제로는 강제 점령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이런 진실을 난 알고 있었나? 저는 정말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전시실로 넘어가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제 노동의 실상을 담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탄광에서 작업하던 한국인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좁은 댕도에서 산소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채 하루 12시간 이상 중노동에 시달리는 모습이었어요. 사진 속 사람들의 뼈만 남은 몸과 공포에 질린 눈빛이 제 마음을 찢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배웠던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설명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쪽 벽면에는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끌려간 소녀들에 관한 전시가 있었어요. 최연소 11세의 소녀들이 일본군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설명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들이 하루에 수십 명의 군인들을 상대해야 했고 도망치려 하면 잔인하게 처벌받았다는 증언이 있었어요. 일본 교과서에서는 한 줄도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였습니다. 일본은 이런 끔찍한 진실을 외면한 채 어떻게 진정한 평화를 말할 수 있을까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인체 실험에 관한 전시였어요. 731 부대라는 이름의 일본 비밀 부대가 중국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잔혹한 실험을 했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비인도적인 생체 실험을 자행했으며 마취 없이 인체를 해부하거나 극한의 저온에서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증언이 있었죠. 친구 유카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눈물만 흘렸어요. 이것이 진짜 역사였습니다. 일본이 자행한 그리고 지금까지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진실. 또 다른 전시실에서는 강제징용자들의 증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80대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어요. 식사는 하루에 한 끼뿐이었어. 그마저도 썩은 쌀이 섞인 형편없는 음식이었지. 작업 중 다치면 치료도 없이 방치됐고 일을 못하면 구타당했어. 살아남은 사람들은 극소수였어. 대부분은 이름 없이 이파리처럼 쓰러져 갔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0년이 지났는데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벽면에는 강제 동원된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이름도 나열되어 있었어요. 미쓰비, 미스, 미토모. 오늘날에도 알려진 대기업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강제 노동으로 이윤을 창출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한 방에 들어서자 생존자 할머니의 증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16세에 공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거짓 약속에 속아 일본으로 끌려갔다고 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딸이 돈을 벌 수 있다고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도착한 곳은 군수공장이었고 하루 14시간씩 중노동을 해야 했지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영상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폭격이 있어도 대피하지 못하게 했고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진심 어린 사과를 듣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일본은 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영상을 보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친구들도 모두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토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고 마코토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이런 역사를 모르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역사를 제대로 배웠다면 지금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까? 마지막 전시실에서는 배상과 화해를 위한 노력들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살아남은 피해자들의 평균 나이가 90세를 넘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설명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듣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역사의 아이러니가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역사관을 나오는 길,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교훈이라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야만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반성하고 있는 걸까?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현대적인 부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도시도 한때는 전쟁과 식민 지배의 상처로 가득했겠지요. 그 아픔을 딛고 이렇게 발전한 모습을 보니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동시에 제 나라의 역사 교육에 대한 의문도 커졌어요. 왜 우리는 이런 진실을 배우지 않는 걸까요? 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두려워할까요? 넷째 날, 자유시간이 주어져 친구들과 함께 동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다양한 상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여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시장을 구경하며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친구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익숙한 얼굴은 없었어요.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배터리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낯선 나라,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골목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지만 점점 더 길을 잃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두려운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일본인이라고 알면 도와주지 않을까? 어제 본 역사관의 기억이 겹쳐지며 두려움은 더 커졌어요. 그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흰 앞치마를 두른 중년의 아주머니였어요. 아주머니는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무슨 일이냐는 듯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본어로 말했어요. 친구들을 잃어버렸어요. 아주머니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 표정을 보고는 금방 상황을 파악하셨어요. 아주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따라오라는 듯 손짓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주머니의 눈빛에서 왠지 모를 신뢰감이 느껴졌어요. 어제 역사관에서 본 끔찍한 일들을 저지른 일본인인 제게 이렇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시다니. 그 순간 뭔가가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아주머니를 따라 좁은 골목을 지나 작은 분식집에 도착했습니다. 가게 안은 아담했고 몇몇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저를 테이블로 안내하고 잠시 기다리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곧 아주머니는 빨간 음식이 담긴 접시를 가져왔어요. 떡볶이였습니다. 어제 지민과 먹었던 그 음식이었죠. 아주머니는 웃으며 먹으라고 손짓했어요. 부끄러웠지만 배도 고프고 해서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습니다. 매콤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이상하게도 그 맛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느끼는 불안함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제가 울먹거리며 떡볶이를 입에 넣고 있는 동안 아주머니는 제 휴대폰을 가리켰습니다. 충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눈치채신 거예요. 가게 한쪽에서 충전기를 가져와 제 휴대폰을 충전해 주셨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주머니는 천천히 한국어로 뭔가를 설명하셨어요. 말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따뜻한 목소리에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문득 떠올랐어요. 이게 지민이 말한 정인가요? 80년의 역사적 아픔을 넘어 낯선 이방인에게 건네는 이 따뜻함은 무엇일까요? 아주머니는 제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만약 알았다면 어제 본 그 모든 잔혹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대해주실 수 있을까요? 카타야마 선생님이 도착하시고 연신 감사의 표시를 하자 아주머니께서는 그저 손을 흔들어 조심히 가라는 듯 인사를 해주셨어요. 그저 이런 친절을 받고 있는 제가 한없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흘러갔어요. 낮에 본 일본의 극악무도한 모습과 낯선 한국 아주머니에게서 받은 친절이 어우러져 왠지 이불 속으로 더욱 도망치고만 싶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숙소 방 창가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외할아버지께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이 며칠간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어요. 사랑하는 할아버지께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아침은 맑고 평화롭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마치 꿈만 같아요. 할아버지,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지금까지 만난 가장 따뜻한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했고 거리는 안전했으며 음식은 맛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하였는지 확인하고 또 행동해야 해요. 펜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기억들이 물결처럼 밀려왔어요. 지하철에서 만난 배려, 역사관에서 마주한 진실, 시장 속길 잃은 저를 도와준 아주머니까지 모든 순간이 특별했습니다. 역사관에서 일제강점기에 관한 전시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이야기들이었어요. 할아버지, 일본이 한국에 그렇게 끔찍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위안부라 불리는 소녀들의 이야기, 강제노동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 731 부대의 인체 실험까지 이제라도 과거 잘못에 대해서 똑바로 배우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바른 사과가 필요해요.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어요. 할아버지가 그토록 경계하던 한국은 어쩌면 할아버지의 생각보다 더 큰 나라라고요. 이번 여행에서 저는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전 이 여행을 통해 일본의 어두운 면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내일이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사랑하는 손녀 아키 올림. 편지를 접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풍경이 더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익숙해진 부산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높은 아파트들, 활기찬 시장, 잔잔한 바다까지. 너무 짧았지만
강렬한 시간이었습니다. 김해공항에 도착하자 지민과 한국 친구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선물들과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한국의 전통 매듭이 담긴 책갈피였습니다. 매듭은 연결과 인연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도 지민과 한국의 고마움과 미안함을 담아 작은 답례품을 건네었어요. 다음번에 한국을 올 때는 제대로 역사를 배워 제대로 된 사과와 함께 꼬인 매듭을 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돌아보았습니다. 지민과 친구들은 여전히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작별 인사를 하는 순간에도 따뜻함이 묻어나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일본에 도착해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외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 외할아버지는 여행이 어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한국은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은 친절했고 거리는 안전했어요. 그런데 왜 일본은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걸까요? 외할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외할아버지께 편지를 건넸습니다. 한국에서 쓴 편지였어요. 외할아버지는 안경을 꺼내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표정이 점점 깊어지셨어요. 편지를 다 읽으신 외할아버지의 눈에는 맑은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외할아버지는 처음으로 그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일본이 전쟁에 패한 후 한국에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아버지께서는 한국 친구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했어요. 꼭 갚고 싶었지만 그때에는 그럴 수가 없었다며 항상 마음의 빚을 안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일본으로 돌아오자 창피했던 마음들이 부끄러워 한국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나는 그 빚을 갚을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을 더 미워했던 것 같구나. 내가 잘못했던 거야. 할아버지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본인의 모습이 참 창피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마주할 자신이 없으셨던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우리 이제라도 살아남아 있는 동안 한국에게 마음의 빚을 조금씩 함께 갚아요. 외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랜 시간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어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마치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처럼. 한국은 한국 사람들 때문에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진심 어린 미소와 배려, 그리고 아픈 역사를 두고도 강한 나라였죠. 저에겐 이 여행을 발판 삼아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역사학자가 되어 일본이 스스로 잘못한 과거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발판을 끊임없이 만들어갈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그 봄날의 기억을 오래도록 제 마음속에 품고 말이죠.